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현대 생활의 편리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한 번씩 인터넷이 다운되는 경우 모든 것이 거의 마비 상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분주히 이거저거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인터넷이 복구되기만 기다리는 순간은 하염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진 인터넷의 문제는 더 많은 부작용과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전만 비교해봐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상대도 되지 않게 빠르고 높은 효율성으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인터넷이 다운되고 나면 당장은 아주 불편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떠나가는 간호사들, 녹는 눈, 쪽방, 일본 스타벅스 매장, 그리고 달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요, 이번 팬데믹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간호사들이 이 간호사직을 떠난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10만 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 평균 연령이 57세인 간호사들이 2027년까지 가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겠다고 말한 숫자는 정말 놀랍게도 61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는 스트레스와 완전히 번아웃된 그리고 은퇴를 결정한 숫자들이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력이 10년 미만인 비교적 젊은 평균 연령이 36세인 간호사들도 이 그룹 안에서도 거의 추가의 19만 명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022년 미국 내 등록된 간호사는 5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4,072명의 간호사들과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25% 이상이 앞으로 5년 안에 은퇴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62%는 가장 큰 이유가 팬데믹 동안 일의 양이 너무나 급격히 올라가서 증가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정상 생활이 어렵고 특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절반 이상도 번아웃이 되었다고 말하고요. 이런 문제는 나이 든 간호사들보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젊은 층에서 더 나타난 것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리더 중 한 사람인 메리언 알렉산더 씨는 젊은 간호사들에게서 이렇게 나온데 쇼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간호계의 리더나 매니지 포지션에는 조만간 10년 미만 경력의 젊은 층, 그 다음 세대들이죠. 이런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될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큰 문제라는 지적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간호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젊은 간호사들이 갑자기 잠시 직장을 떠나는 이유로는 학교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 교육을 받기 위함이 컸었는데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젊은 나이에 간호사가 직업을 떠난다는 것 자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현실로 가장 최근에 뉴욕시에 7,0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간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속해 있는 병원의 스텝진 부족으로 도저히 그들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7,100명이 넘는 뉴욕시 간호사들이 이 스트라이크를 벌인 것인데 브롱스 지역의 병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커버하는 몬테피오르의 3개 병원, 그리고 맨하탄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쪽의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 간호사들이 합친 숫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미네소타주의 5,000명이 넘는 간호사들도 스트라이크를 했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병원에서 2,000명 정도가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부르짖는 것은 병원 내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간호사 포지션 중 60%에 해당하는 310만 명은 병원 안에 종사합니다. 개인 오피스가 아니고 병원 안에 종사하는 숫자인데, 그런데 이런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이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병원 측이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옵션은 대신 트래블링 널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층 더 비용이 높게 들어가는 옵션이죠. 그러니 병원 측도 경제적으로 수익을 최고로 높게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고용에 일시키는 간호사 숫자를 가능하다면 가장 최소로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병원 산업계 가장 큰 경비는 역시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인건비를 최고로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 부족으로 점점 늘어나는 노동 임무로 불만이 커져오던 것이었죠. 사실 이런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거기에 이번 팬데믹은 돌이킬 수 없이 간호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간호사들이 마침내 느낀 것은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안전이나 환자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오직 병원은 이 올리는 수익에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죠. 우리는 더 이상 병원 측이 선택한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가장 최저 숫자의 간호사를 동원해 이전에 몇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다 해내기만 바라고 있다고 신랄한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절대 위험도를 심각할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떠맡아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손 하나 움직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병원 측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것은 프로핏이라는 것이죠.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는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는 것 지쳤다. 정말 정당하고 공평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켓 시위가 3일간 지나고 뉴욕주 간호사 협회와 일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층 더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과 간호사 비율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고요. 거기다 간호사들 임금도 19% 인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 간호사들의 스트라이크와 합의된 내용은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젊은 층, 경험이 좀 더 부족한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자 미국 간호사협회는 전국 모든 병원들과 병원 내 다양한 폴리시를 정하는 담당자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것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결과로 희생되는 환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와 또 그로 인해서 쌓인 이 많은 양의 눈이 앞으로 녹아내리면서 큰 홍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쌓인 눈 레벨은요, 지난 70년 만에 최고로 기록된 것인데 이렇게 높게 쌓인 눈이 이것을 물로 따지면 3천만 에이커 핏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비교를 해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 호수로 널리 알려진 레이크 미드, 그 안에 있는 물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겨울 강설량으로 가뭄은 해갈이 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것은 조만간 시에라 네바다에 쌓인 눈은 녹아내리면서 생각보다 엄청난 홍수를 불러오지만 그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저 지역에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산에 쌓여있는 이 물은 다 내려올 것인데 물론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지만 눈이 녹아내려 쏟아져 내려올 물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기록적인 눈 레벨을 두고 지난 월요일 주정부 관리는 레이크 타호의 필립 스테이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4월 1일이 눈 레벨이 가장 두텁게 쌓인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서 지난 월요일 측정된 눈 레벨은 보통 정상의 2배가 넘는 237%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1983년에 그 정상의 227%를 기록했고요. 1969년에는 224%, 그리고 1952년 당시가 지금과 똑같은 237%를 기록했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치이고 이 시에라 네바다 같은 경우에 눈 레벨은 306%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눈 레벨을 가져온 것은 이번 겨울에 10여 차례 들이닥친 이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는 이것으로 통해서 쏟아부은 끊임없이 이어진 폭풍의 결과였죠. 이렇게 엄청난 강우량은 지난 수년 동안 가뭄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강과 많은 저수지들을 해갈해 주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홍수와 침수 피해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거의 3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도 동반한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풍부해진 물로 인해서 주정부와 연방 에이전시들은 주 전 지역의 물 할당량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1년에 시작됐던 가뭄 응급 제재 정책을 중단시키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 4월도 이제 지나 말로 향해 가고요. 기온이 서서히 올라갈 전망이면서 이렇게 시에라 산맥에 쌓여있는 거대한 양의 눈이 녹아내리면서 지금까지 다가오는 6월 말까지 대부분이 녹아내리고 아래로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 샌 와킨 밸리나 오웬스 밸리 등으로 흘러내릴 것인데 이런 것은 캘리포니아 주 내 수많은 작은 저수지들을 채우고도 넘치면서 관리 측은 의도적으로 이런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엄청난 양의 물 여파는 기온이 얼마나 오르냐에 달려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봄이 오면서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근방의 강으로 흘러내려가고요. 또 이 많은 식물들에게 생기를 가져다주고 수많은 저수지를 채우면서 다가올 건조한 여름을 대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처럼 눈이 빠르게 녹아내리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대규모 홍수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예를 보면 샌 와킨 밸리 일부는 가장 최근 폭풍이 다가오면서 너무나 많은 물이 모였습니다. 한때 이곳에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던 지역이 잠기면서 툴레리 레이크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1969년과 1983년에도 이 호수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툴레리 베이슨 지역의 5개의 가장 큰 저수지 캐패시티는 보통 67%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다른 낮은 지역 사크라멘토와 샌 와킨 리버 베이슨과 달리 툴레리 베이슨은 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죠. 물론 눈이 녹으면서 일부는 땅으로 스며듭니다. 또 일부는 증발하지만 상당량의 녹아내린 눈은 강으로 빠르게 내려올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봄과 여름 동안 이렇게 생겨날 홍수는 큰 문제를 동반할 것인데 특히 앞에 말한 이 툴레리 베이슨이 제일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지고 밝은 오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눈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죠. 지난 금요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신속한 대응과 이 복구 전략 등 툴레리 베이슨의 홍수에 대비할 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관리들은 이번에 엄청난 양의 눈이 쌓이는 결과를 얻었지만 가뭄은 또다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강도와 빈도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현재 물 레벨이 어떻게 되었건 우리는 물 사용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표면의 물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땅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라운드 워터 레벨은 여전히 정상 레벨보다 낮다고 합니다. 특히 센트럴 밸리 지역이 그렇다는 지적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가뭄과 홍수를 여전히 반복하게 겪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캘리포니아의 긴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무들 잘라서 이 나이테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죠. 이런 차원의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물 매니저들이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풍부해진 물을 저장하고 핸들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죠. 사실 매니저들 본인들도 현재 낮은 효율성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샌 와킨 리버의 물을 상당량을 근방의 밸리 밑에 물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역으로 물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현실인데 가능한 한 최고의 양이 지하로 스며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이 녹아내리면서 앞으로 이어질 엄청난 홍수의 우려는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밸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곳 LA가 있는 남가주도 우려는 있다고 하는데요. LA 지역 근방에는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지역이라 눈이 녹아내리는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연결돼 있는 로스앤젤레스 애퀴덕트 수로는 물 바로 오웬스 밸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홍수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죠. 엄청난 겨울 폭풍으로 높은 강우량과 기록적인 눈이 쌓이게 되었지만 앞으로 빠르게 녹아내릴 이 물들이 녹아내리는 눈으로 이어지는 홍수 위험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한국 서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LA 타임즈에 실려서 흥미롭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60세 한국 남성 윤용주 씨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윤 씨는 아주 작은 공간 쪽방에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것은 아주 너무나 작아서 단칸방도 채 되지 못하는 조그만 좁은 공간이죠. 이 안의 모습은 나무로 만든 선반 위에 윤 씨가 먹는 약병들이 놓여 있고요. 카드보드로 만든 박스 안에는 그가 입는 옷 몇 개, 또 조그만 냉장고, 구석에 역시 조그만 TV 등, 그리고 가운데는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윤 씨는 양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라 이 잠자기 전에 그 의족을 빼내야만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의 거주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윤 씨의 방을 보고는 호텔방이라고 부른다고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 지역 기준에는 럭셔리라는 의미이겠죠.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에어컨디셔너나 창문, 개인 화장실이 없이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예전에 윤 씨는 소규모 사업체에 부인과 2 자녀와 3베드룸 아파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2여 년 전 이어지는 불운과 실패의 연속 끝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의 중심 동자동에 오게 된 것이죠. 이곳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불법으로 나누어져서 한 사람만이 살 만한 공간,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쪽방 시스템은 한국 도심지 안에 있는데요. 이 도심지 안에 빈곤층에 노년층 또 장애자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눈 붙일 곳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윤 씨는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재기에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2월에 가느다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도심지 재개발 계획으로 쪽방들을 철거하고 난 뒤에 퍼블릭 하우징을 건설해 주겠다는 이런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는 동자동을 포함해서 1250개 저인컴 렌탈 유닛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착공식이 올해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윤 씨 같은 경우 깨끗한 화장실과 유틸리티가 나오는 곳으로 그런 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정부 발표가 난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들 부동산을 불법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민간이 취급하는 옵션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더 높은 이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계획은 2년째 묵힌 채 방치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어느 따뜻한 한 봄날이었는데요. 윤 씨는 본인의 전기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 가까운 동네 어린이 공원에 갑니다. 비록 간판에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써있지만 어린이는 전혀 없고 이 동네 쪽방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없다고 하면서요. 이것은 쪽방 노인들이 모여서 종이컵에 소주 한 잔에 담배 피우는 것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공원의 모습은 이 지역을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측의 주장 포인트입니다. 소위 슬럼으로 가는 것을 막자는 변하는 것은 이 슬러미피케이션을 중단하자는 이 의미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윤 씨가 주장하는 것은 이 공원의 모습 안에는 이 음주, 방뇨, 또 간간히 벌어지는 싸움들은 결국 이곳 쪽방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공간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란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갈 곳이 다른 데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서울이죠. 그런데 이 안에 약 2600여 명이 길거리에서 거주하는 노숙자입니다. 사실 노숙자 2600명은 이곳 LA 같은 미국 대도시 노숙자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죠.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저인컴 아파트먼트 숫자는 16만 6천이고 겉으로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쪽방 신세 숫자는 32만 명이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빠른 산업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창가와 값싼 여관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동자들과 이 단기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그동안 존재하던 공간들을 불법으로 변형을 시도해가면서 방을 쪼개갔죠. 그러면서 더 많은 숫자의 잠잘 곳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 이 시절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쪽방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이런 쪽방 시스템에는 들어가는 경비라고는 거의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인 것이죠. 한 평당 따져서 볼 때 쪽방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비싼 렌트를 받는 곳입니다. 쪽방 생활의 수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는 컨디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주의 가장 기본법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처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쪽방은 필요한 악처럼 수십 년째 지속되어 오는 것이죠. 이곳은 노숙자들에게 길거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주 형태 옵션입니다. 현재 서울 하늘 아래 약 3,500개의 쪽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옮겨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쪽방을 절대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윤 씨는 30대 시절 전주에서 살 당시였는데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금융 붕괴는 한순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뒤로 단칸방을 옮겨 다니면서 막노동 일에서 번 돈을 부인과 아이들에게 보내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부인이 조금 모아놓은 저축금을 은행이 합수한다고 하자 그 돈이나마 잃지 않으려고 부인과 서류 이혼을 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걸 길거리에서 치료받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고는 곧장 나오고 또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만 되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8달러 정도씩 내면서 결국 쪽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바로 수도꼭지 하나를 둘러싸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쌀을 씻기도 하는 현실이죠. 히팅이나 물 공급은 자주 끊어지고 바퀴벌레, 쥐들은 마음대로 움직여 다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싸움도 간간히 일어나곤 합니다. 길거리 노숙자 숫자는 LA보다 적을지 몰라도 이런 악조건 안에 들어가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 한국이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흔히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주 가는 미국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음료수 스토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 점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더 두드러지죠. 이런 특이한 점이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이유로 나름대로 특이한 매장을 정해놓고 소개도 하는데요. 이런 매장들을 일본에만 이 Regional Landmark Stores라고 합니다. 이 28군데를 선택해 놓았는데 물론 스타벅스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료수를 더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 전역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이런 특유의 드링크를 마실 수 있지만 이 중에 28군데 매장은 더 스페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지역의 로컬 분위기나 풍경 그리고 특이한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메뉴 드링크인데요. 그런데 이런 드링크를 특이한 매장에서 즐기는데 일반 미국 스타벅스에서 즐기는 경험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서 관광 명소로도 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일본에만 있는 마차, 겐마이차, 모치, 프라푸치노 같은 것이 한 예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프라푸치노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지난 12월 26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판매합니다. 이것은 단맛과 쓴맛을 완벽하게 어우러지게 합쳤다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맛도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생김새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차라는 것은 그린티 파우더라고 하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블랙 소이빈과 또 콤부 씨위드, 김의 일종이죠.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일본의 김은 어디나 들어가는 것이면서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스타벅스 드링크가 되는 것이죠. 미국 스타벅스 스토어들과 다르게 리저널 랜드마크 스토어들 안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빌딩을 개조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런 이유로 스타벅스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 지어진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 매장들이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데 심사숙고 끝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역사와 문화를 최대한 보존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즈니스 대화도 나누고 소셜라이즈를 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만든 것이죠. 일본의 스타벅스 첫 번째 매장이 들어온 것은 1996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프랜차이즈는 엄청난 팽창을 이루었고 이제는 16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스타벅스 매장은 최고 인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저널 랜드마크 스토어를 실행한 회사는 Japanese Coffee Company로
상당히 긍정적인 리뷰를 받으면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빌딩들을 현명한 리모델링으로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클래식 건물을 보존하고 로컬 문화와 존중하는 것이 겹쳐지면서 스타벅스의 친환경적인 카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결과를 가져왔죠. 매장 바로 앞에 아름다운 바다 뷰가 있고 멋있는 광경을 갖춘 커피숍이 된 것입니다. 이곳의 한 곳은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선정된 우지묘도인 불교 절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이 전형적인 미국 브랜드 커피를 일본 전통의 문화를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개 중 몇 개의 매장을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가 교토 니네이자카 야사카 차야 스토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길고 참 발음하기 힘들죠. 시간상 28군데 다 가볼 수는 없고 이 중에 딱 한 군데만 가보려 한다면 바로 이곳이 추천됩니다. 교토 니네이자카 야사카 차야 스토어입니다. 매장이 주위 타운의 모습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스타벅스라고 말을 누가 안 해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통의 타운하우스로 지나칠 것이라는 것이죠.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니네이자카 스트리트에는 이 교토에서 가장 인기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차가 없이 걷기만 하는 곳인데 이곳을 걷다 보면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에 등록된 키요미즈 템플, 이 절로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서게 되는 데까지는 엄청난 계획과 다양한 건물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2017년 6월 30일 문을 열게 됐는데요. 전통 일본 타운하우스를 마치야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매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일본 문화의 역사와 1912년에서 26년 기간 동안 테이쇼 에라 유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깥 외곽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인테리어는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원조 건물 구조는 될 수 있는 한 최소로 개조를 했고요. 일본 특유의 손님이 머무는 다다미 방을 갖춘 전 세계 유일한 스타벅스입니다. 커스터머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 자부동이라 그러죠. 쿠션을 깔고 앉거나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장이 있는데요. 이 매장은 카고시마 생간 엔 스토어입니다. 일본의 최남서쪽 땅끝 마을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카고시마인데요. 바다 뷰가 너무나 아름답고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생간 엔이라고 하는데 1658년 만들어진 정원은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선언한 최고의 경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2층 건물인데요.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장 앞에는 쉬미주 시족을 알리는 문패 같은 카몬이 붙어 있고 카고시마 지역 예술가 작품들이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완성하는 데는 이 지역 출신의 스타벅스 종업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매장 중 2층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이 카고시마 반도의 기막힌 모습과 이 사쿠라지마 화산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장은요, 발음이 아주 어려운데요. 이 다이자푸 텐망구 오모테산도 스토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이 후쿠오카 프리펙처 현에서 유명한 길거리 이름인데요. 수많은 수브니어 샵들과 카페들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이 매장의 컨셉트는 이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현대 물결을 전통에 겸비한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켄고 쿠마가 직접 디자인한 곳인데요. 매장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뒷마당에는 수많은 자두나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자두는 텐망구 템플의 중요한 심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들리는 스타벅스. 일본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면서 커피를 즐기는 분위기도 사뭇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그동안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달걀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 요새 가격이 내려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달걀 가격이 하락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달걀 생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바로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는 에이비언 플루가 이유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사라져가고 또 연료 가격도 하락했고 닭에게 먹이는 사료 가격도 하락하고 또 사람들의 수요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먹는 달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달걀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브렉퍼스트의 제일 중심 위치에 있죠. 달걀을 스크램블 해서 먹거나 포치드, 또 프라이 해서 먹거나 아니면 보일, 끓여서 먹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거기다 수많은 다른 음식들이 달걀과 어우러져 만들어집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평균 미국인이 섭취하는 달걀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였던 것은 1945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1년에 한 명당 400개씩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서서히 섭취가 감소하면서 1990년대 가서는 달걀 프로덕션도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와서는 한 명이 1년에 평균 200개 정도 섭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달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탑 15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제일 많이 달걀을 섭취하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 사람당 1년에 46파운드의 달걀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멕시코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달걀을 먹는 방법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제일 선호되는 방법이 바로 스크램블드입니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프라이하는 방식과 보일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램블 방식이 인기 있는 것은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크램블드 해서 먹는 방식도 국가 간의 차이는 좀 있는데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달걀에 딜 피클이나 페다 치즈를 첨가해 먹고요. 인도에서는 그 안에 커리나 커민, 또 진저, 실란트로를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달걀을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흔히 달걀은 냉장고 안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국가 방식은 다릅니다. 달걀 자체가 프레시한 것이라 그리고 달걀 껍질에는 여전히 보호막이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흰색 달걀과 브라운 달걀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요새 브라운 달걀을 선호해서인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영양가 면에서나 차이점은 전혀 없고요. 맛에서도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닭을 이렇게 봤을 때 닭 귀 뒤에 붙은 이어로브 색깔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흰색 종류 닭이 만든 달걀은 흰색이고요. 붉은색이나 브라운 이어로브를 가진 닭은 브라운 달걀을 낳습니다. 또 달걀 껍질을 쉽게 벗기려면 이 달걀을 삶을 때 이미 펄펄 끓는 물에 넣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물에 달걀을 같이 넣고 점점 끓어오르는 것보다 한층 더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기 전에 달걀이 완전히 식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냉장고를 통해서 차갑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인이 사온 달걀이 이것이 과연 신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컵을 하나 따라 놓고 이 달걀을 물컵에 담그는 방법입니다. 달걀이 컵의 중간이나 바닥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달걀이 만약 둥둥 뜬다면 먹지 말고 버리라고 추천합니다. 이런 이유는 달걀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사실 달걀 껍질 안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걀 안에 공기세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물에 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 달걀은 가장 저렴한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아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른자는 흰자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노른자 안에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달걀을 섭취해온 것은 수천 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적 전통에 이용되어 왔기도 하고요. 달걀의 영양가 가치는 수천 년간 알려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6,000년 전 BC에 중국에서 달걀 섭취한 증거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달걀의 영양가 가치를 어떻게 알고 섭취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달걀이 한 더슨 12개씩 팔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즈에 나온 스토리인데 서기 1세기 당시 영국을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 영국에 존재하던 앵글로색슨 단위 시스템에 로먼 메저먼트 시스템을 합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달걀 하나를 사면 1페니를 주고 샀는데 12개 달걀은 1쉴링을 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1824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변했지만 12개, 한 더슨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가격이 비싼 올게닉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이 가만히 두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자란 닭에서 나온 달걀이란 그런 의미로 케이지 프리 아니면 프리 레인지 치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현재 미국 내 케이지 프리나 프리 레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값비싸게 사온 달걀인 이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달걀을 살 때 달걀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레이드 AA를 추천합니다. 달걀 그레이드는 사이즈와 무게로 따진다고 하는데요. 한 개의 무게를 다루지도 않고 12개, 한 더슨의 무게에 의존합니다. 이 중에 그레이드를 보면 AA, AA가 있고 그냥 싱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B는 가장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달걀들은 주로 가공식품 만드는 데 사용되고 싱글 A는 가장 높은 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AA가 가장 신선하고 껍질의 문제도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일 섭취하는 달걀을 고를 때는 AA를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 이름 egg, EGG 이 단어는 영국의 고어 중에 egg가 있습니다. 바로 AEG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기 1000년도에 그때 당시 바이킹이 영국에 발을 디딘 후 1500년대 영국 프린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국 문학의 egg가 EGG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1615년 good egg, bad egg가 돈키호테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달걀은 전 세계 공통적일 것입니다. 특히 아침 브렉퍼스트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치솟은 달걀 가격으로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켰고 마켓 매장에서도 급속도로 사라져갔던 기억도 이제는 모든 것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달걀을 먹어온 지는 수천 년이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흰색과 브라운 달걀의 차이점이 영양가나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종류 닭에서 나오는 정도라니 구태여 더 비싼 가격을 내고 브라운 달걀을 선호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